안녕하세요. 우리는 문법 단위를 하나하나 학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특성을 학습했고, 그 언어를 가장 작은 소리로 분석한 의문을 학습했고, 의문이 모여 만들어지는 단어를 지난 회차까지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부터는 단어가 모여 이루어지는 문장을 학습하겠죠? 문법을 공부하려면 그 문법 단위를 쪼개야, 즉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회차까지 우리는 의문과 단어를 끊임없이 더 작은 부분으로 쪼갰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배울 문법 단위인 문장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바다를 매우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처음에는 두 부분, 두 번째는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문장은 더 작은 부분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회차의 학습을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문장 성분의 뜻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장을 보고 문장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첫째, 문장 성분의 뜻, 둘째, 문장 성분의 종류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단어를 그 형태와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 품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몸체자를 써서 체언이라고 부릅니다. 뛰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뛰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라고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5개의 말을 연결했을 때 의미가 분명한 문장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노란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이렇게 써야만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요.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단어들을 합한 것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나열한 것이 문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외국어를 배우든지 그 언어의 사전만 외우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열한 게 아니죠.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것은 몇 번인가요? 네, 그렇죠? 2번입니다.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라 노란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문장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은 단어가 모여 이루어지는 문법의 단위입니다. 지난 회차까지 단어를 배웠고요. 단어가 모여 이루어지는 문장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담화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담화는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차곡차곡 순서에 맞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3번, 의미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을 마치는 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완결돼야 하고 형식상 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불이야. 자, 짧지만 문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거나 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정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야. 이 말은 문장이 됩니다. 내용상 완결이 되어 있고요. 느낌표라는 문장을 마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입니다. 정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되묻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응,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짧은 말도 문장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응답을 유도할 수 있지요. 자, 상대방으로부터 응답을 유도할 수 있고 내용상 완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이 정말이라는 짧은 말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물음표라는 표지도 있습니다. 완결되었고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두 말은 문장이 됩니다. 자, 문장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음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자,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되는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철수는 매우 착하다. 이 문장은 무엇에 대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철수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기억처럼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좀 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렇죠. 노란 들국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 들국화가 어찌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아름답게 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노란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맞죠? 노란 들국화가 아름답게 피었다. 이렇게 나눌 순 없지요. 자, 노란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면 노란 들국화가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고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나의 묶음이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죠. 노란 들국화가 두 개의 어절,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세 개의 어절. 자,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 단위를 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개의 구 이전에 다섯 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의 단위가 어절인데 노란 들국화가 매우 아름답게 피었다. 다섯 개의 어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장을 가지고 도대체 이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장은 그냥 단어를 나열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어는 어떤 순서에 의해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자, 이 문장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에 비추어서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네, 작은 개미가 나누고 나머지 커다란 과자를 먹는다.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이것이 상식적인 나눔입니다. 이 두 문장을 정말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밖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개미가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작은 개미가. 그 다음 커다란 과자를 먹는다. 커다란 과자를 먹는다.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커다란 과자를 먹는다. 아니죠. 과자가 커다랗지 먹는다. 과자를 물론 연결은 되지만 과자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커다란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야 상식적으로 언어 상식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자는 과자인데 그렇죠. 커다란 과자를 그 다음에 먹는다. 자, 이제 이 문장의 구조가 눈에 보이시나요? 이 문장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열한 게 아니라 과자를 커다란 이것이 결합한 다음에 먹는다가 결합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개미가 이렇게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문장은 그
관계,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결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인데요. 과자를 커다란 과자를, 지금 거리가 가깝죠. 먼저 이런 어절이 연결된 다음에 먹는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작은 개미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장 성분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이루는 각 요소입니다. 어절이 되겠죠. 자, 문장은 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본 문장들 모두 어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론 불충분하고요.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문장 성분이란 각 어절을 문장 속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갈래가 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 속에서의 기능을 주목하십시오. 어절을 기능에 따라 분류한 갈래라는 것입니다. 어절, 기능, 이 두 가지 핵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문장 성분 먼저 주성분입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온전한 문장은 디귿입니다. 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주어라고 하고요. 대상에 대한 설명을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흥부는, 서술어는 동생이다가 됩니다. 자, 어절이죠. 이 문장 속에서 흥부는 어절이고요. 동생이다도 어절입니다. 이 문장은 두 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어절이 각 어절, 이 각 어절이 문장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기능을 하고 대상에 대한 설명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에 따라 흥부는 주어, 동생이다는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적어와 보어가 있는데요. 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수는 밥을 먹는다. 앞에서 봤던 주어와 서술어를 찾으면 주어 영수는, 서술어 먹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의미가 온전한 문장을 이루나요? 아니죠. 영수는 먹는다. 뭘 먹는지 듣는 사람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영수는 먹는다. 뭘?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죠. 의미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 목적어가 무엇이냐면요. 자, 앞에서 주어, 서술어는 배우셨죠? 주어, 문장 속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서술어, 문장 속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목적어는 문장 속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누가에 대한 기능을 하면 누가 이런 기능을 하면 주어고요.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면 목적어고요. 문장에서 어찌하다란 기능을 하면 서술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어절이 영수는 밥을 먹는다죠. 자, 이 문장이 3어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어절의 기능을 보니까 영수는 주어 기능, 밥을은 목적어 기능, 먹는다는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어는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먹는다의 대상이 바로 밥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먹는다는요, 주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영수는 먹는다. 불충분하죠.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어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먹는다라는 서술어가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 목적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그래서 먹는다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로 하는 성분은 주성분입니다. 주성분은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먹는다는 두 자리 서술어, 두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어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밥을이 되는 거죠. 자, 주성분. 자, 보시면요. 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자, 찾으실 수 있죠? 주어는 영수는, 서술어는 되었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요. 만약에 주어와 서술어만이 있다면 의미가 온전하지 않죠. 의미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보어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새로운 용어가 막 나와서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어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입니다. 이 문장은 3어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능을 따져보면 영수는은 주어, 되었다는 서술어입니다. 되다가 기본형이죠. 그런데 영수는 되었다.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데요. 바로 고등학생이죠. 보어는 서술어 앞에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되다 역시 어떤가요? 주어만으로는 안 되고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어절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이까지 붙어서 완벽한 보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주성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죠. 자, 주성분은 필요한 성분입니다. 자, 앞에서 본 문장, 자, 새로운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강아지가 사랑스럽다 문장 성분, 주어와 서술어죠.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린다. 강아지가 기다린다. 누구를? 뭘? 자, 궁금하죠? 목적어.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다. 강아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뭐가 아닌데 궁금하죠? 보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시한 이런 성분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기본 성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수 성분, 그리고 주 성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는 성분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부속 성분인데요. 부속 성분은 주성분과 좀 다릅니다. 주성분은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부속 성분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이 주성분만으로도 문장이 되거든요. 눈동자가 빛난다. 눈동자가 빛난다. 완벽한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빼내어도 문장 구성에 지장이 없는 말 둘은 무엇인가요? 소녀의 초롱초롱이죠. 소녀의 초롱초롱은 없어도 됩니다. 주성분은 눈동자가 빛난다입니다. 부속 성분은요, 주성분을 뺀 나머지 성분, 그 중에서도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소녀의 초롱초롱이 되죠. 자, 부속 성분은요, 주성분을 꾸며줍니다. 소녀의, 눈동자는 눈동자인데 소녀의, 빛나긴 빛나는데 초롱초롱. 자, 확인되시죠?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줍니다. 그 중에서도 관형어. 관형어는요, 명사. 자, 눈동자 명사죠. 소녀의. 눈동자라는 명사를 소녀의가 꾸며줍니다. 소녀의는 그래서 관형어고요. 부사어는요,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줍니다. 빛난다는 이 문장의 서술어죠. 자, 서술어를 꾸며주면 부사어인데요. 자, 관형어와 부사어를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관형사와 관형어를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사와 부사어를 헷갈리셔도 안 됩니다. 자, 품사는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갈래예요. 단어. 문장 성분은 각 어절을, 그러니까 단어가 아닙니다. 어절을 문장 속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갈래입니다. 품사는 사로 끝나고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관형사와 관형어. 자, 새 책 웬 떡 예쁜 소녀 먹던 빵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새 웬 예쁜 먹던, 지금 밑줄 그은 이 말들은 모두 관형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입니다. 책, 떡, 소녀, 빵 모두 명사죠. 명사를 꾸미기만 하면 관형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새와 왜는 관형사예요. 그런데 예쁜과 먹던은 관형사가 아닙니다. 예쁜과 먹던은요, 용언이 관형사형으로 변신, 활용했을 뿐입니다.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끔 활용한 거예요. 용어는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다고 했었죠. 예쁜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형용사라고 나오고요, 먹던은 동사로 나옵니다. 물론 예쁜과 먹던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예쁘다와 먹다로 찾으셔야 됩니다. 기본형. 자, 관형사가 아니고요, 품사는 형용사와 동사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장 성분으로만 관형어라는 것입니다. 자, 부사와 부사어를 보겠습니다. 부사, 부사어. 자, 지금 밑줄 그은 빨리, 아주, 빠르게, 예쁘게 모두 부사어입니다. 그 이유는요,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미기 때문입니다. 달려, 예쁘다, 달려, 생겼다 모두 서술어죠. 서술어를 꾸미기만 하면 부사어입니다. 그런데요, 자, 단어만 보겠습니다. 빨리, 아주, 이거는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 부사라고 올라 있기 때문이에요. 관형사도 새와 웬이 국어사전에 관형사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빠르게 예쁘게는요,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부사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빠르다, 예쁘다 찾으면 부사로 올라 있지 않고요, 형용사라고 올라 있습니다. 형용사가 부사형, 뒷말,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게끔 부사형, 모양만 부사로 활용한 형태인 것입니다. 품사는 부사가 아닙니다.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와 부사어, 관형사와 관형어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독립성분인데요. 자, 독립어입니다. 자, 지금 밑줄 그은 표시한 말을 빼고 문장을 읽어보세요. 빨리 밥 먹으러 오너라. 아기가 물을 엎질렀구나. 난 결코 그럴 수 없어. 자, 표시한 말이 빠져도 문장의 의미가 온전하죠. 아, 이 표시한 말은 뒤에 성분과 관계가 없구나. 혼자 잘 쓰이는 말이구나. 그래서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성분은요, 독립어인데요. 자, 독립어. 자, 앞서 문장을 보세요. 자, 철수야. 부름이죠. 어머나, 놀람이죠. 아, 느낌이죠. 자,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면서 부름, 감탄, 응답을 나타내는 말을 독립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알아볼까요? 철수는 학교에 갔다. 철수는 학교를 갔다. 자,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요. 르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자, 문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 명확합니다. 문장의 의미가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형식에 따라 문장 성분이 결정됩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었어요. 부사어고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는 되다 앞에 쓰인 복격 조사예요. 그래서 보어고요. 의로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가 됩니다. 의미는 비슷한데요. 자, 얼음이 한 어절이죠. 명사입니다. 명사 뒤에 조사가 붙어서 한 어절이 되었어요. 이 조사가 어떤 격조사인가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번, 문장 성분의 뜻입니다.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은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자세히 꾸며주는 성분입니다. 관형어,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을 독립어라고 합니다. 독립어는 문장의 주성분, 부속 성분과 구별하여 독립성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문장을 여러 성분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아니면서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얼음이, 학생이 등만을 보어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철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와 자, 이런 문장에서 우체통에 같은 경우도 필수적인 성분이죠. 여러분, 철수가 편지를 넣었다. 어디예요? 뭔가 불충분하죠. 그래서 우체통에 같은 말은 필수적인 성분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우체통에는 보어가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로 취급합니다. 자, 좀 이상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부사어는 이번 회차에서 배운 내용에 따르면 부속 성분입니다. 부속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되는 성분, 이렇게 좀 모순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자, 두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물이 되었다. 불충분하죠? 물이 되었다.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되었다 앞에 어떤 다른 말을 첨가해야 합니다. 보충해야 합니다. 자, 학교 문법에서 정하기를 얼음이 봅시다. 이가 되다 앞에 쓰인 복격 조사입니다. 자, 얼음이, 여러분 얼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절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장 성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은 어절을 분류한 겁니다. 자, 이에 주목하시면 이는 되다 앞에 쓰인 복격 조사입니다. 복격 조사라는 말은 보어를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자, 되다 앞에서 이, 가가 붙으면 보어인데요. 얼음이는 이가 되다 앞에 쓰인 복격 조사이므로 보어이고요. 자, 똑같이 얼음 이가 아니라 다만 얼음으로라고 썼을 뿐인데요. 자, 보충하는 건 똑같습니다. 얼음으로, 되었다 앞에 얼음으로가 왔는데 보충하는 건 똑같으니까 보어가 아니냐 생각되겠지만 학교 문법에서 되다 앞에 쓰인 이가 붙은 말만을 보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얼음으로는 으로가 부사격 조사이므로 부사어라고 학교 문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어와 부사격 조사를 반드시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능은 똑같지만 앞의 것은 되다 앞에 나오는 이, 보어고요. 똑같은 기능 하지만 앞의 것은 되었다 앞에 나오는 으로,
보어와는 상관없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글의 초고이다, 처음 쓴 원고라는 뜻이죠. 고쳐쓰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이죠. 글은 담화인데요. 자,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오늘 배운 문장 성분. 자, 문장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주어, 것이다, 서술어. 자, 주어, 서술어. 그 사이에 관형어, 부사어 여러 가지 성분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를 학습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문장 성분들의 호응 관계를 바로잡아야 해. A를 봅시다. 호화로운 집에서 비싼 차와 비싼 옷을 입으며. 자,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으셨나요? 비싼 차를 입을 수 있나요? 자, 비싼 차, 목적어죠.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입으며입니다. 옷은 입지만 차는 입을 수 없죠. 그래서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으며 이렇게 고쳐야겠네요. 1번은 맞습니다. B. 첫 문장의 내용을 반복했으니까 삭제하는 게 좋아. 자, 첫 문장 봅시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첫 문장이고요. B를 보니까 네, 첫 문장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네요. 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2번도 맞습니다. 자, C. 그러면 접속어인데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네요.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앞문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뒷문장. 자, 그러면 넣으니까 자연스러운가요? 자, 그러면은 전제, 가정 이런 뜻입니다.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문장은 전제가 아니죠?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이게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좀 어색하죠. 아무리 봐도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 결과 사회는 삭막해지고 말았다. 자연 환경의 파괴도 문제다. 자, 이 글은요, 지금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지나쳐서 경쟁하고 환경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를 보면요, 초점이 환경이죠. 오로지 초점이 자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계속 경쟁, 배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이런 내용을 덧붙여서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삭막해지고 말았다. 자연 환경의 파괴도 문제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더 이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해 왔다는 것인데요. 자, 이 속담이 나와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자, 이 속담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나요? 아니죠. 개같이 번다는 것은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쓴다는 것인데요. 이 글은 경쟁하지 말고 배려하자. 자, 수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단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같이 벌어서 이거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함축하고 있지 않죠. 이는 이 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담입니다. 이 글은 경쟁하지 말고 욕망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좀 우리의 욕망을 좀 가라앉히면서 배려하면서 벌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